자, 이번 강의는 코일 양부 측정 장비 및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습들 잘하고 계시죠? 예, 복습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코일 양부 측정 장비는 보통 우리가 LCL 메타라든가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또 다기능 테스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LCL 코일의 양부 판별은 참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측정하는 부분이 이제 코일이 단선 유무 정도만 체크를 하지, 코일의 절연 파괴, 즉 코일은 그 동선에다가 에나멜이 뒤 씌워져 있다고 그랬죠. 에나멜, 그래서 에나멜 동선이라고 그러죠. 에나멜 동선이 감겨져 있는데, 그 에나멜이 벗겨지거나 에나멜이 타게 되면은 절연 파괴가 돼요. 그래서 보통 틱틱틱틱 하는 험이라든가 웅 하는 험이 나는 경우 불량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SMPS 보더라도 웅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아주 불규칙한 어떤 고주파음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코일이 단선된 게 아니라 코일에 레아가 났다, 즉 절연 파괴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절연 파괴를 측정하는 장비는 뭐 링 테스터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고가죠. 근데 보통 수리맨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 단선 유무 정도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칩 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LCL 메타나 스마트 트위저로다가 어떤 용량값 체크 정도만 되는 거지, 절연 파괴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런 건 좀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근데 뭐 절연 파괴가 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많지 않고, 코일은 주로 단선이 되는 거지 뭐 절연 파괴가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수리하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다 정도만 알고, LCL 메타도 좀 가격이 비싸죠. 스마트 트위저도 그렇고. 다기능 테스터 많이 쓰는데 이것은 지금 L 값을 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간혹 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이제 수리맨들이 요즘 다기능 테스터 이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콘덴서 용량을 측정한다든가 또 저항 측정을 한다든가 어떤 그 능동 소자의 핀맵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써요. 다기능, 그러니까 여러 기능을 한다. 아무래도 여러 기능이 통합된 것은 뭐 고가인지 몰라도 저가들은 뭐 정밀도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저항이나 컨덴서 정정 용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수 IC들의 핀맵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 용도로. 그 이외에는 뭐 다른 장비를 쓰고 있고요. 자, 코일의 불량 유형을 한번 볼까요? 코일의 불량 유형들은 보통 보면 코일이 타는 경우, 근데 코일의 냉납, 지금 우리가 수리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그 유관 검사로 잡아내는 부분이 냉납 부분이에요. 이제 PC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리드의 홀에 IMD 부품들이 꽂아져 있죠. 이렇게 꽂아져 있으면은 여기 납이 이게 땜이 되어 있는데, 뭐 오래 쓰다 보면 요것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요 회로하고 요 리드선이 이게 붙은 것 같지만 이 연결이 안 된, 즉 단선 상태로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냉납이라고 그러는데, 또 눈으로 표현하는 것, 표현도 표시되는 것이 납이 이렇게 있는데 리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파져가지고 안 붙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220V나 12V 전원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검사로 먼저 체크를 해서 어느 분에 냉납이 났나, 어느 분에 어떤 그 부품들이 소손이 됐는가를 우리가 유관 검사가 1차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측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전원을 인가한다든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냉납 부분도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 그래, 수리하면서 어떤 모델 같은 거 수리하다 보면 요거는 솔더링 한번 하고 하자,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 요거는 냉납이 많이 나는 소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솔더링을 하자, 이런 뭐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네, 코일에서 제일 우리가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절연 불량이에요. 이 절연 불량. 레아, 보통 레아가 낮다, 레아 이런 얘기를 전문용어로 많이 쓰는데, 이 절연 불량입니다. 에나멜 이렇게 동선에 여기 앞에 여기가 이 에나멜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요것이 까지거나 뭐 타거나, 아니 우리가 수리하다가 뭐 솔더링 하다가 뭐 인두 팁이나 드라이버 팁으로 여기 건드려서 이 에나멜이 벗겨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리할 때 코일 같은 부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물론 이것이 세라믹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페라이트 초크 코일 같은 관계 없는데, 이런 트로이달 방식의 이런 코일들은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수리하다가 옆에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여기 치면 이 에나멜이 까져버립니다. 이게 까져버리면 동작은 되지만 뭐 어떤 고주파 음이 들린다든가 뭐 하여튼 좀 이상한 음들이 들려요. 그런 것들은 이게 이게 좀 이 전염 파기가 돼서 나오는 증상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일을 옆에 그림처럼 이 코일을 한번 그 다기능 테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0.08 마이크로 헬리 값이 나왔네요. 이 값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기마다 이 다기능 테스트하는 이제 가격이 저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저가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도가 얼마큼 좀 정밀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밀 장비로 측정해야 되는데, LCL 메타나 이런 고가 장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정도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체크해보니까 나오더라. 뭐 참조용으로 쓸 뿐이지 이걸 정확한 값을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콘덴서나 저항처는 표기값이 있으면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 얘는 표기가 없단 말이에요. 표기가 없다 보니까 얘를 전적으로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수리만의 능력에 딸려 있는 건데, 저도 참조용으로만 쓰지 뭐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일의 분량은 전염파괴는 알 수가 없다. 전염파괴는 특수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전염파괴가 많이 되는 그런 소자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이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통 갈아주지 뭐 전염파괴 정도를 뭐 특수 장비를 재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코일의 전염파괴는 우리가 특수 장비를 대야지만은 코일의 단선이라든가 이런 밖에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만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면 되겠죠. 자, 다기능 테스터로 페라이트 초코일을 한번 재봤어요. 초코일 재봤더니 안 나오죠, 값이. 자, 요거 트로이달 재봤어요. 0.17 마이크로힐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는 뭐 코일을 재는 용도로 쓰는 것은 권장을 안 한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죠. 예. 글쎄 뭐 왜 안 나오는지, 그거는 뭐 이걸 제작한 사람이 어떤 구조 어떤 회로를 갖고 만들었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제 보셨으니까 그다음 이제 페라이트 비드가 있어. 비드도 안에 요 안에 이제 얘는 뭐냐면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를 잠깐 볼게요. 보면 페라이트 비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2차 측에 보면 이렇게 요 안에 이런 비드들이 있어요. 꼭 다이오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거는 뭐냐면 좀 고주파 같은 걸 차단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노이즈 제거하는 부분을 많이 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회로에 많이 비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PCB에 무슨 평형이 되냐, FB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페라이트 비드의 약자를 줘서 뭐 F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FB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뭐 꼭 다이오드 모양으로 생겨서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드도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노이즈 제거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또 가격이 좀 비싼 그런 SMP나 회로는 이런 비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드를 생략한, 즉 철선으로다가 점퍼를 해놓은 것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재면 1옴에서 11옴 사이가 측정되면 양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건 0.026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 양품이다, 이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트랜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랜스는 코일의 일종이지만, 트랜스는 어떤 그 동선을 감아 놓은 거지만, 얘는 동선을 감은 건 똑같아요. 하지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따로 돼 있죠. 얘네들은. 트랜스는
주로 우리 쓰는 게 SMPS에서 고주파 트랜스 요런 거 그죠? 1차 측에 전압을 걸어주고 2차 측을 우리가 건선수에 의해서 뭐 5V 뽑으면 되니까 12V 뽑으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에서는 인버터 트랜스들이 있죠. 얘도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차 코일은 조금 감겨져 있고 2차 코일은 많이 감겨져 있죠. 왜 그러냐면 건선비에 따라서 전압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측에 많이 걸면 당연히 많이 감아 놓으면 전압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버터에 보면은 CCFL에 15,000V를 공급하기 위해서 2차 측에 전선이 많이 감겨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이제 이런 SMPS에서 이런 그 트랜스, 그 다음에 인버터에서 쓰는 뭐 이런 트랜스를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 트랜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 트랜스는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를 걸어줘야 된다. 직류를 걸어줘서는 2차 측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상호 인덕턴스라는 코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에서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를 가해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2차 측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전압이 있겠죠. 5V라든가 12V라든가 뭐 24V라든가 이런 코일의 건선수를 감아서 내가 필요한 전압을 뽑아 쓰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기호는 여기 표현돼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회로 기호는 회로도를 볼 때 회로 이 기호 보는 것도 알아야 돼요. 다이오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지만 이런 기호가 있어요. 회로를 그릴 때 기호 트랜스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PCB 표기명은 뭘 돼 있냐? 네, 그래서 트랜스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서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제가 방송하면서 약간의 잡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그 방송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MD 페라이트 초코일의 의미는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알겠죠. 뭐 이렇게 4R7이다 소수점이다. 저항 표기병을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 뭐 또 곱수 이렇게 얘기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명을 갖고 있어요. 이런 표기명을 10이다 그러면 뒤에 0의 개수니까 100 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표기명을 갖고 있는데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이렇게 막 알고 있으면 머리 아프겠죠. 예. 인버터 트랜스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표기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항이나 코일과 뭐 저항이나 콘덴서처럼 이렇게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위에 뭐가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고 한데 우리가 이거 봐서는 몰라요.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인버터 같은 경우 우리 수리맨들이 보면 인버터 뭐 트랜스가 나갔다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갖다 막 갈아 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이 인버터도 이 제품 모델에 따라서 이 트랜스가 이제 고압 트랜스인데 인버터 이거는 이 2차 측의 건선수가 다 틀려요. 같은 제품이라면 몰라도 같은 제품이 아닌 걸 갖다 낀다 그러면 이 건선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12V를 우리가 스위칭을 해서 얘가 2차 측에 걸어주게 되면 2차 측보다 우리가 15,000V가 나오는 방식을 쓰는 건데 이 건선수가 틀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수리맨들이 이런 부품들을 갖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어떤 제품이다 뭐 삼성의 어떤 모델이다 그러면 그건 그 모델을 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B메이커 일반 중소기업체 이런 모델들 이런 것들은 부품이 뭐 저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모델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함부로 끼실 수가 없다. 왜냐면 건선수가 틀리기 때문에 콘덴서처럼 뭐 100 마이크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때는 같은 모델이 아닌 거 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뭔가 표시가 돼 있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조만 할 뿐이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뭐 부품 주문하는 데다가 뭐 표기는 이거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모를 겁니다. 예. 뭐 이런 뭐 나름대로 어떤 규격은 있어요. 사양이 이런 스펙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모르니까 이런 표기가 있다.
고주파 트랜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버터에 아니 저기 파워 서플라이 쓰는 뭐 그런 것도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아마도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 트랜스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주파 트랜스 같은 경우는 불량 나는 게 많지가, S&P에서 우리가 뭐 트랜스 불량 나는 경우가 수리하다 많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불량이 많은 것은 바로 인버터 트랜스 이놈입니다. 이놈이 제일 불량이 많이 나죠. 근데 S&P에서 쓰는 이런 트랜스들은 불량이 많이 안 나니까 이걸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인버터 트랜스는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실물을. 이게 인버터 트랜스인데 요게 이제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에요. 이쪽이 이 코일이 많이 감겨졌다. 2차 측이 저 커넥터 꽂는 이 부분이 이제 부하 측이잖아요. 부하 측. 여기 2차 측이라고 그러죠. 1차 측은 뭐냐면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그러고, 2차 측은 부하와 연결된 쪽을 보통 2차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2차 측을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 뭐 CCF를 꽂는 이 커넥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력이잖아요. 이게 2차 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측에 많은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 인버터가 이 트랜스가 단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2차 측 트랜스가 단선됐을 때, 이 코일이 단선됐을 때는 뭐 깜빡하는 증상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보고 우리가 단선이구나. 물론 뭐 측정해 보고도 알겠지만, 우리가 보고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이거 단선이네 뭐 하면서 우리가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버터 트랜스는 특히 이제 2차 단선이 많다는 거, 이제 수리 포인트가 되겠죠. 뭐 트랜스 종류도 보면 이제 많아요. 이렇게 뭐 모양 자체가 이 보통 이제 트랜스가 이렇게 그림에처럼 우리가 두 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두 개 쓰는 것도 있지만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로 쓰는 것도 있어요. 트랜스가 보면 뭐 이렇게 뭐 종류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거나 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표기명은 뭔가 있지만 적어가지고 글쎄 주문해서 똑같은 게 올까요? 뭐 간혹 보면 뭐 부품 주문 안 돼서 뭐 어떤 제품이 어떤 모델 인버터 트랜스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트랜스가 알아본 적은 없어요. 트랜스가 나갔다는 얘기는 딴 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버터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 들어오는 가격이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를 새 거를 교체하지 그걸 트랜스까지 갈면 수리한다? 물론 뭐 똑같은 뭐 제품이 있어서 패보드가 있어서 떼어 쓰는 거는 뭐 허락을 하겠지만, 뭐 이거를 그냥 뭐 새 거 사서 이걸 간다는 것은 사는 가격이나 이거 사는 단가나 뭐 차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냥 하나 갈아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하고 저는 그냥 교체를 해버리죠. 뭐 다른 뭐 소자들 FET 스위칭 트랜스가 나간데 FET가 나간다든가 스위칭 FET가 PWM 나가면 그런 거는 뭐 200원 정도 하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뭐 교체를 하겠지만, 트랜스까지 나갔다 와서 교체하는 것은 글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재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트랜스의 적용 사례를 한번 또 볼까요? 아까 뭐 계속 살펴본 얘기지만, 이게 트랜스는 이렇게 감싸져 있죠. 이렇게 이런 그래서 1차 측에 보면 대전화 콘덴서 그쪽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이 트랜스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테이프로 감싸져 있죠. 뭐 잘못 건드려서 아까처럼 에나멜이 까지게 되면 레아가 전염파가 되니까 그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립스보드에 보면 TV 쪽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세 가지 스탠바이 회로, PFC 회로, RC 공진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들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트랜스죠. 근데 이렇게 테이프로 감싸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노출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리할 때는 잘못 건드리면 이 전염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겠죠. 특히 이렇게 이 트로이달 이런 그 EMI 필터 코일 같은 경우는 감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게끔 우리가 주의를 해서 수리할 때 주의를 해서 해야 되죠.
모니터 인버터에 보면 뭐 마찬가지로 뭐 트랜스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트랜스, 예, 인버터 트랜스. 이렇게 노출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싸져져 있죠. 그래서 뭐 고압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트랜스입니다. 예. 뭐 트랜스 이제 보면 다 이제 뭐 감 잡겠죠. TV 인버터는 뭐 아무래도 백라이트가 크다 보니까 그죠? 뭐 아래 위에 좌우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트랜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크기도 크고 일반 저기 인버터에 비해서 이 크기들도 크고 그래요. 이만하죠. 이제 큽니다. 우리 모니터에 들어가는 것은 요만하죠. 예, 예, 보면 등치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랜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니터에서 또 대형 모니터에서 이런 그 트랜스 2차 측이 코일이 단선돼서 건선이 단선돼서 그렇게 예, 불량이 나는 경우도 많더라. 자,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해서 2차 측의 유도기 전력을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변압기 원리가 바로 그런 건데 변압기는 전기의 압력을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그 길가에 가다 보면 전신주에 변압기 하나씩 달려 있죠. 변압기에 보면은 이제 입력을 받아서 2차 측에 출력을 해서 뭐 가정용에 공급했는가 뭐 이렇게 주상 변압기가 달려 있죠. 그런 것도 안에 껍데기를 뜯어보면 안에 이렇게 코일만 감겨져 있다고요. 거기 이제 뭐 절연유 같은 게 좀 차 있어서 뭐 갑자기 뭐 좀 뭐 변압기 폭발하면 막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절연유가 타서 그러는 거죠. 절연유가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게 트랜스다 보니까 코일을 갖다가 우리가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얘기한다. 전원과 연결 쪽 1차. 여기 지금 교류가 걸려 있죠. 부하와 연결 쪽을 우리가 2차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변화하는 즉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수시로 바뀐다 그랬죠. 교류는 이런 전기를 공급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즉 상호 유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해서 2차 측의 감은 권선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뽑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의 원리죠. 그래서 이 트랜스 원리를 이제 이 고라하고 집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편리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트랜스는 뭐 승합도 할 수 있고 강합도 할 수 있잖아요. 뭐 5V를 줘서 우리가 200V도 뽑아낼 수가 있고 권선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뭐 1차 측에 많은 권수를 감아놓고 2차 측에 적은 권수를 감아놔서 다운시켜서 우리가 전압을 뽑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5V 뭐 24V 뭐 또 100V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이 트랜스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상호 유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이제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위해서 2차 측의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뽑아 쓰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트랜스를 쓴다 하는 것만 좀 머리에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도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1차 측은 항상 이게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 2차 측이라고 얘기했고 부하와 연결된 2차 측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전압비에 따라서 뭐 전압은 건수비에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 이런 이제 공식이 있는데 이제 공식만 나오면 머리 아프죠. 예를 들어서 건선 비율을 2대1 했을 때 1차 측에 2로 하고 2차 측에 1로 했을 때 1차 측에 우리가 100V 10A를 걸어줬어요. 그럼 2차 측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건선수가 1차 측이 크고 1차 측이 작으니까 얘는 강압의 개념이죠. 강압의 개념. 그러면 권선수가 2대1이니까 여기는 50V가 나오고 2차 측에는 이 전류는 반비례한다니까 얘는 20A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강압성화 할 수 있으니까 뭐 이 큰 전력을 뽑았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500 같으면 뭐 한 800W를 끌었을 수가 있네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면 변압기는 압력을 변환시켜주는 것이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건 변력기라는 게 따로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P는 VI다. 전력 공식이. 그러면 100에다가 10하면 1000W가 나오죠? 그럼 2차 측에도 우리가 더 와트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똑같잖아요. 20에다가 50에다 29 하면 똑같이 1000W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변압기는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장비가 아니라 전압만 변환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괜히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런 공식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겠죠. 간혹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걸 뭐 그러면 변압기 써서 뭐 지금 500W잖아요. 아니 좀 해갖고 800W로 올려버리지 뭐.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다.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이런 이 트랜스가 아니다 하는 거죠. 뭐 공식까지는 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까지 해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그런 원리다. 자, 우리가 이제 아답터를 보면 리니어 방식의 아답터하고 피더블렌 방식의 아답터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리니어 방식을 많이 썼어요. 면도기, 충전기 들은 아답터를 보면 이 아답터가 주먹만 하죠. 이 트랜스가 큽니다, 이게. 여기 다이오드 몇 개 연결해갖고 콘덴서 하나에다가 바로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다 보니까 어떤 정밀하지 않은 전원 같은데 이렇게 썼어요. 이걸 리니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전압 대전류로다 쓰는 어떤 그런 데는 이거 리니어 방식 갖고 하려니까 이 트랜스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러다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러지 말고 스위칭 방식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스위칭 회를 변환해 가지고 다시 교류를 정류에서 쓰자 하는 개념이 이제 PWM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방식인데, 그게 이제 이런 아답터에서 이렇게 지금 변해서 현재 SMPS 방식의 아답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보면 틀리죠? 트랜스가 적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랜스는 권선수하고 이 크기가 작아지죠. 경량화가 되죠. 그러면서 뭐 소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SMPS 안에 이런 그 PWM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뭐 TV 회로, 모니터 회로, 가전제품 다 이런 SMPS 방식의 우리 그 아답터 전원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단점만 있냐? 얘가 또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 스위칭 회로, 즉 스위칭 회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노이즈가 별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얘는 안에서 대전압 대전류로 스위칭하기 때문에 얘는 노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스위칭 노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요 앞에 EMI 필터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얘는 EMI 필터 부분이 없죠? 여기. 그죠? 전원 입력 220V 들어간 1차 측에 보면 EMI 필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칭 방식, PWM 방식의 아답터 전원 회로들은 이 앞에 EMI 필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전압 대전류 스위칭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여기서 한번 차단해주고, 또 안에서 이 스위칭 되는 노이즈를 여기서 또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외부로 나갈 경우는, 그죠? 어떤 외부 장치들의 어떤 이상 작동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 그 형광등을 켰을 때, 예전에 형광등을 틀 때 깜빡깜빡 켜지죠. 그때 라디오가 더 틀어면 뭐 그 소리가 띡띡띡띡띡 하다가 켜지죠. 그런 노이즈. 그게 이제 안에서 이 형광등 안에도 보면 이런 승합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노이즈예요. 그 노이즈, 즉 EMI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요즘 같은 것은 뭐 지금 이런 필터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방식의 이제 아답터는 이렇게 좀 우리가 말하는 무식하게, 아답터가 무식하게 크죠.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도 보면 그냥 인터넷 안 되는 피처폰 같은 경우,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보면 벽돌 많았잖아요. 그거 영화에나 이런 드라마에 나오면 우습잖아요. 아우, 전 벽돌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대신에 벽돌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패러디한 거 보면.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작게 경량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뭐가 어떻게 뭐 될지 그거는 저희도 모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PWM 방식 아답터를 쓴다.
자,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는데, 그럼 상호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봅시다. 자, 1차 측에 코일을 감고 2차 측에 좀 이렇게 10회 감고 2차에 50회를 감았어요. 이건 승합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조그만 입력 전압이 들어가서 2차 측에 승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차 측에 50V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승합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트랜스를 권선수를 어떻게 했다는 해서 1차 측의 권선수를 어떻게 하고 2차 측에 어떤 권선수를 감느냐에 따라서 승합도 시킬 수 있고 강압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와 이런 상호 인덕턴스라는 이런 원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승합이 돼서 이제 2차 정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압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트랜스의 양부 측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